볼게요.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나누냐면 1910년대, 1920년대, 그 다음에 3, 40년대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난 여러분이 암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럴까요? 방금 3학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회예요? 맞아요, 사회예요?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45년에 해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1910년대 통치 방식, 1920년대 통치 방식, 그 다음에 30년대 통치 방식, 45년 이렇게 나눌 건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통치했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그럼 또 뭘 배울 건데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본에 저항했느냐도 배울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 저항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1910년대 일본은 조선에서 무단 통치를 했다. 그런데 이 무단 통치라는 방법이 1920년대가 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뭐다? 1919의 3.1운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19, 여기 쉬워요. 1919, 3.1운동. 그러면 지금 우리는 1920년대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했을 때 일명 문화 통치라는 걸 했고 문화 통치는 결과적으로는 이간질을 시키는 조선인과 조선인을 싸우게 만드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거는 1920년대 일본이 조선에서 버린 식량을 수탈하기 위한 삼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1910년대 일본이 조선에서 한 건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토지를 일본이 통독부나 일본이 세운 토지회사 동양특식주식회사로 싹 다 땅이 넘어가서 농민들이 몰락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20년대 삼미증식계획은 조선의 농민을 더 몰락시킵니다. 더 언제보다 토지조사 사업 때 몰락한 농민들도 많았지만 삼미증식계획 때는 아예 농민이 폭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산미증식계획. 자,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결과적으로 산미라는 게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랬죠. 즉,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대로 쌀 생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농민들은 굶주렸답니다. 그러면 왜요? 왜 쌀 생산이 늘었는데 농민은 굶주렸을까요? 뭐 뻔한 질문 합니까? 여러분, 일본이 왜 조선 땅에서 쌀 생산을 늘렸겠어요? 조선 농민 먹이려고요? 아니, 일본 국민 먹으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간 겁니다. 왜요? 이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1920년대 일본은 한참 일본 얘기야. 일본 국내에는 공업화가 시작되고 공업화가 시작된 게 아니고 공업화가 한창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공업화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일본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다 도시에 가서 공장에 취업해가지고 공장에 노동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다 도시에 가서 노동자가 되면 일본 농촌에 농민들이 없겠지요. 농민들이 부족하겠죠.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농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일본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공업화 단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본 농민들이 다 도시로 올라갔어요. 너도 나도. 다 노동자가 돼. 그러니까 일본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운 거야? 아, 잘 됐다. 식민지 조선이 있잖아. 이 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려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뭡니까? 일본의 봉이잖아요.
식민지라는 건 한마디로 봉입니다. 쌀 생산을 늘리려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 내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조선 농민들한테 니네가 돈을 내서 니네가 쌀 생산을 늘려. 그러면 그 쌀은 일본으로 가져갈게.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붙어요. 쌀 생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여기 봐요. 자, 봐봐요. 산미증식 계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이 산미증식 계획을 하기 전에 조선의 쌀 생산량을 쌀 생산량을 우리가 100으로 봅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오케이.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100에서 300으로 늘려야지. 그래서 늘어난 200만큼 일본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게 일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생산량을 100에서 300으로 늘리려면 정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요, 여러분. 먼저 쌀 생산을 똑같이 여러분 땅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조선의 농경지를 더 넓히는 건 힘드니까 농경지 안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쌀 품종을 쌀이 많이 열리는 걸로 개량해야 되고 품종을 개량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비료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쌀이라는 농작물이 워낙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우리나라 비 안 올 때 저수지 같은 걸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서 물을 보관해야 되고요. 이 수많은 시설들을 만드는데 다 뭡니까? 돈이 들어요. 근데 이 돈을 다 누구한테 부담하라고 했냐면 땅 주인인 지주한테 부담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주가 누굽니까? 우리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대부분이 다 땅 주인이 누가 됐어요? 일본인이거나 아니면 조선 총독부거나 아니면 동양축수 주식회사가 됐죠. 조선인 중에도 여전히 토지를 갖고 있는 건 친일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인 친일파나 일본인이나 총독부에게 돈을 부담하게 시킨 게 아니라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조선의 농민들, 소작농들한테 이 비용을 다 내라고 했어요. 환상하지? 농민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비용을 다 내면서 역시 노동은 더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계획했던 대로 생산량이 100에서 300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100이었던 생산량이 200으로 늘었어요. 어쨌든 얼마큼 늘었습니까? 100만큼 늘었죠. 근데 일본은 생산량이 목표치대로 200이 는 게 아니라 100밖에 안 늘었는데, 그런데 가져간 거는 그대로 계획대로 가져가요. 얼마를? 200을. 그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늘어난 양 100에다가 원래 조선의 농민들이 먹었던 100까지 다 가져간 겁니다. 다시. 쌀을 증산량은 100인데 일본으로 가져간 수탈량은 얼마였다? 200이었다. 즉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간 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비극이 발생합니까? 조선 농민들은 이 산미증식 계획하기 전에는 100만큼이라도 있었지요. 근데 일본이 산미증식 계획한다고 해서 이 수많은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증산한 분량은 다 뺏기고 원래 있었던 건 마저 뺏긴 겁니다. 이건 함정한 거죠. 그러면 조선의 농민은 뭐 먹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식량이 너무너무 부족해지자 산미증식 계획해서 쌀이 늘었는데도 식량이 너무 부족해지자 일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중국이죠. 돼지나 닭이나 소를 먹이는 사료 작물을 수입해서 조선 농민들에게 조선은 쌀 생산해서 비용 들여서 늘려서 일본에 뺏기고 소나 말이나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게 됐다. 내용 설명 다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나왔죠. 일본에서 국내에서 뭘 했다고요? 공업화요.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잡아봐. 일본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쌀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 자기네 나라 일본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면 보세요. 품종 개량, 수리시설이 바로 저수지 같은 거잖아요. 물을 보관하는 시설, 저수지, 이런 것들,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을 만들고, 농경지 정리, 개간설, 이거 다 돈 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쌀 생산은 늘려갔지만, 증산량, 즉, 일본이 계획한 증산량에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다. 즉, 200을 늘리기로 했는데, 100밖에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일제가 예정대로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만주에서 잡곡, 조수수, 콩 같은 거 이런 걸 들여와 오히려 조선에 포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설명 다 했으니까요. 저 얼마 안 돼요. 한국 농민은 높은 소장료와 지세, 땅 사용료,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 뿐만 아니라 비료 대금, 수리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토지 개량 비용, 즉 일본이 계획한 이 토지자 산미증식 계획에 들어간 이 증산 비용을 다 농민들이 부담했어요. 그래서 소장료는 소장료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부담은 부담대로 두 번을 뜯어서 이중적 수탈 구조 속에 놓였다. 반면 토지회사나 대지주는 농민들의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자작농들의 땅을 뺏는 거죠. 그 결과 자작농 중에 땅을 갖고 있었던 농민 중에 많은 수가 그나마도 땅을 뺏기고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농촌을 버리고 도시에 가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만주나 연해주 일본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떠나고 20년대는 산미증식 때문에 떠나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만주에 가서 조선족, 옌벤족이 되는 거고요. 연해주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까레이스키가 됐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보세요. 수리라고 되어 있죠? 수리조합. 여러분이 이 한문을 읽을 수 있으면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수리조합 뭐구나? 산미증식 계획이구나 알 수 있지만 한문을 못 읽으니 외우세요. 이 그림 나오면 뭐다? 산미증식 계획이다. 수리조합비 납부의 허합. 그러면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든 게 뭐 때문에? 1920년대 일본이 산미증식 계획 하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거 산미증식 계획 언제구나? 20년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 그림 나오면 1920년대 뭐다? 일본의 산미증식 계획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뭡니까?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과 일본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는 겁니다. 일본인의 쌀 소비량에 비해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50%가 20년대는 그래도 약 0.6을 넘었는데 점점점 낮아지죠. 산미증식 계획을 하고 나서 더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 더 못 먹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요. 두 번째 얘기는 일본 자본이 밀려들다.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령이라는 걸 언제 내가 무슨 영하고 끝나면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1910년대랬죠. 1910년대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하던 시기여서 모든 명령을 다 내요. 1910년대 일본이 내린 회사령이라는 명령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 총독에 뭐가 있어야 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랬죠. 아무나 못 만들어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해요. 그럼 어떤 애들만 총독이 허가해 주겠어요? 조선인 중에 친일파, 일본의 우호적인 애들한테만 회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죠. 만약에 독립운동가라든지 조금이라도 일본에 반대하는 애들은 회사를 못 만들게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이 이 회사령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가 아니에요. 회사 하고 싶어? 누구나 간단하게 야 나 회사해 라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 왜요? 이유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 이유는
조선인들 중에 일본의 적대적인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10년대 다 망했기 때문에 안 남아있어요, 20년대. 20년대 회사를 만들 만한 애들은 다 친일파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그냥 쉽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쉽게 뭐 할 수 있게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신고제로 바꿔준 겁니다. 일본이 쉽게 회사할 수 있게 어디서? 조선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10년대는 허가제였지만 20년대가 되면 해수령을 없애면서 신고만 하면 되게 바꿔놨다. 그 이유가 뭔지 나옵니다. 일본의 1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한 공업 제품의 양이 크게 늘어 경제 호황을 이뤘다. 자, 그래서 일본 돈을 많이 벌었대요. 축적된 자본, 돈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본은 돈이니까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해서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자, 이 말이 뭐야? 한국의 노동자들한테는 월급을 쬐끔 줬기 때문에 아주 인건비가 쌌다는 얘기예요. 값싼 노동력. 이것을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폐지했대잖아요. 아, 일본 기업이 손쉽게 조선에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회사령을 폐지한 겁니다. 회사 설립을 뭘로 바꾼 겁니까?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물론 한국인도 신고하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규모나 자본이 일본 기업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뜻입니다. 1923년 일본 상품에 대한 거기다가 23년이 되면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가 없어지는 관세가 폐지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오면서 한국인 소유의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봐요. 우리가 만약에 1920년대 신고지에서 어떤 조선인이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이 조선인이 오케이 고무신 만드는 고무신 공장을 신고하고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조선인이 만든 고무신 공장에 고무신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후졌겠죠. 그래서 하루에 많이도 못 만들지만 고무신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 근데 가격은 50원이란 말이야? 근데 당시 일본 기업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는 고무신을 하나에 10원짜리 고무신을 만드는데 훨씬 좋다고 칩시다. 품질이. 그런데 얘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그나마 우리 무역 배웠잖아요? 관세. 세금이 붙어서 이 10원짜리가 40원, 50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관세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0원짜리 일본의 고무신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50원짜리 이 품질 나쁜 우리나라 고무신을 신겠어요? 10원짜리면서 품질이 좋은 일본산을 신겠죠. 그 얘기입니다. 값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죠? 밀려 들어오면서, 아이씨. 값싼 일본산 제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한국인의 기업은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대 후반에 일본의 유명한 기업들,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등 일본 재벌 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 만약에 시험에 일본 재벌 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언제냐 생각하면 20년대 생각하세요. 왜? 회사량이 폐지했으니까. 누구나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들 기업은 지하자원,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분단돼서 남한이니까 지하자원이 부족한 거지 북한은 산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지금의 북한, 이 당시 북부지방에 아주 큰 공장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탈했죠. 여기 보세요. 확 늘어나죠. 일본인 소유의 기업이 확 늘어나는 게 20년대인 거 보이시죠? 20년대부터 막 여기 확 늘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과 뭐까지? 해사령까지 맞습니다. 20년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20년대 여기 이 그림 보여요? 1920년대 그림인데 여기 보면 저기 땅 지자에 주인 주자 지주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게 작은 소자가 여기 한번이 보여? 소자, 소, 작, 류. 소작류가 뭡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빌린 대가로 지주한테 내는 거잖아요.
지금 지주가 소작료를 얼마큼을 거둬? 우와,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이 농민들이, 헐벗은 농민들이 끌고 있고 밀고 있죠. 이 가는 다리가 보입니까? 오케이? 지주와 소작농, 풍자한 그림이죠. 얘는 뭘까요? 비싼 비율의 소작료를 못 내서 경찰에 끌려가는 놈이에요. 이게 경찰이죠. 이놈아, 이놈아. 야가마시라고 쓴 겁니다. 아, 야가마시 일본어군요. 이놈아 시끄럽다. 달라는 대로 안 주니 이놈 좀 하고 물어내요. 달라는 대로 안 주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일본식대로. 이게 일본은 이렇게 읽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읽어봐요. 나야. 무슨 죄가 있어? 오케이. 내야 무슨 죄가 있어? 목구녕이 원수요. 오케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목구멍이 원수지. 즉,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배가 고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 이 그림은 뭐야? 일본 이민자에 쫓겨서 오히려 우리나라 백성 농민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기 써있죠. 여기로. 간도로 조선인들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쫓겨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일본인. 동척이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줄인 말이 동척입니다. 동척, 동양척식회사에 오는 이민, 일본인. 여기 지금 일본 신발 게다 신고 있는 거 보여요? 게다? 일본 신발입니다.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북한에 사리원으로 들어와 있네요. 웃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다 언제 얘기입니까? 20년대 얘기들. 요즘 군 내에 있는 지주 중에 몇 명만 빼고는 대부분 가혹한 소작료를 받는데 대개는 일본인 지주가 많다. 일본인에 전염되어 비교적 후하던 조선인 지주들도 불과 몇 해 만에 돌변해서 소작인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인 지주가 생긴 이후부터라고 한다. 이 그림 4개, 이 글과 그림의 공통점은 1920년대 농민들이 너무나 비싼 소작료를 내고 그거에 못 이겨서 해외로 떠나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910년대와 30년대, 20년대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소작농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죠. 자기 땅을 뺏기고 소작을 듣는. 그리고 오히려 산속에 들어간 화전민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약 300평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은 자작농은 쌀 판매 대금으로 19원 39전을 벌었지만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로 21원 80전을 번 돈보다 이 산미증식계 때 필요한 이 돈,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가 더 많았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2원 41전이 부족하다. 이 조사 자료는 그나마 쌀값이 비쌀 때 기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기 땅을, 자기 논을 지키지 못하고 지주한테 뺏기면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언제적 얘기였다? 1920년대 얘기였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100만 번 말씀드려. 아직도 1919를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1919, 1919년 3.1운동.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너무 중요한 얘기겠죠. 왜? 선생님 방금 처음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저항했느냐. 이게 독립운동상. 그러면 지금 30년대, 40년대는 나중에 배우고 일단 1910년대, 20년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910년대 통치 방식이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인 1919년에 3.1운동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을 가기 전에 1919년을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1910년대에는 어떻게 저항했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1920년대에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1910년대 어떻게 통치하고 20년대 어떻게 통치했느냐를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항운동도 어떻게 나눌 거예요? 1910년대 저항운동, 20년대 저항운동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 항일 비밀 결사와 국내 독립운동 기지건설이라는 이 제목은 바로 언제 붙는 제목입니까? 1910년대입니다. 이게 1910년대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갑자기 비밀을 봤더니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큰 그림 그때 그렸었죠? 우리 필기했었잖아요. 어떤 큰 그림입니까? 1910년 즉 이게 국권을 뺏긴 딸이잖아요. 국권 핏딸이잖아요. 국권 핏딸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국권을 지키기 위한 국권 수호운동이라고 한다면 10년 이후는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국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권 수호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크게 노선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3개였죠. 3개. 첫 번째 노선이 뭐랬습니까? 실력을 키우자. 아니다. 무력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거 활동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노선이 3개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나라를 뺏기기 전에 국권 수호 운동에서 실력을 키우자를 뭐랬습니까? 애국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썼어요. 그 애국 계몽 운동이 나라를 뺏긴 독립 운동이 되면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름이. 자, 무력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나라를 뺏기기 전에는 의병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독립군이 됩니다. 독립군 활동으로 바뀌는 거. 의거 활동은 여전히 의거 활동이고요. 의거라는 게 테러입니다, 일종의. 자, 그 다음에 역시 의거 활동. 얘는 이름이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얘네가 이름이 바뀌어요. 애국개몽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의병 활동이 독립군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노선은 같은 거예요. 무력이다, 무력. 군대를 키워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일본군은 군대를 키워서 일본군으로부터 나라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우린 이 표를 많이 썼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1910년대 항일 비밀 결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신량항상 운동과 독립국 활동이 들어갈 겁니다. 왜요? 우리 혹시 기억납니까? 나라 뺏기기 전에 1907년이면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밀 결사로 등장한 애국개몽 운동단체 뭐였습니까? 신민회가 기억납니까?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단체로 만들었지만 애국개몽 운동만의 한계를 느끼고 뭐가 한다? 1907년에 만들었지만 해산이 1911년에 되기 때문에 나라 뺏기고 나서도 활동해요. 근데 얘네가 독립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노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민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뭘 보시고요? 이 제목을 보시고요. 왜? 시민회는 비밀결사 단체였고요. 해외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1910년 민족운동의 방향. 얘기했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일본이 10년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마다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 1910년대에는 의병 계열, 아까 말했던 이 계열, 무력 계열, 의병 계열은 물론이고 애국개몽 운동 계열, 같이 화면에 놓고 보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의병 계열은 물론이고 애국개몽 운동 계열의 인사들도 대부분 독립전쟁을 일으켜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라 안팎에서는 독립군을 나오죠. 의병이 아니고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나라 뺏긴 겁니다. 10년대 이후를 말하는 거야.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국내는 여러분 봐요. 1910년 이전에는 아무리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고 그래도 아직도 나라는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도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년 이후가 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대놓고 독립운동하겠다 이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1910년 이후 국내의 모든 단체는 다 지하로 들어가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수많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비밀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드러내놓고 단체를 만드는 순간 이거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기 때문에 조선이 없지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는 기본적으로 1910년부터는 다 뭐가 돼? 다 비밀결사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항일, 비밀결사가 활약했으며 그나마 해외로 나가면요.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일단 기지를 만들어야 되니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돼서 기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독립운동을 한 달 하고 1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길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독립될 때까지 그래서 장기적인 항일투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1910년대는요. 준비기간이에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1910년대는 준비합니다. 특히 이 부분 무려 독립군 활동은요. 아니 군대를 만들고 훈련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걸 다 준비하는 기간이 10년대예요. 그럼 선생님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20년대 돼야 돼요. 봉오동 전투, 평산리 대첩 다 언제입니까? 20년대입니다. 10년대는 뭐야? 준비 기간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군대를 만들 건데 식민지 조선 안에서 군대를 만들 수 있겠니? 못 만들어요. 단체도 비밀로 만드는데 어떻게 군대를 꾸려요? 그러니까 군대는 다 어디에서 만들 겁니까? 해외. 조선이 아닌 중국 땅에, 러시아 땅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는 다 뭡니까?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 그래서 제목을 외우세요. 1910년대 제목은요. 이거예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단계입니다. 언제가? 10년대. 1910년대는 독립군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1910년대는 독립군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1910년대 해외 혹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단계. 오케이?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일본군과 붙는 거, 전투를 하는 거, 전쟁을 하는 거 몇 년부터다? 1920년. 정확히 20년부터예요. 봉오동 전투도 1920년이고 청산리 대전도 1920년입니다. 알겠죠? 쳤다. 1910년대에 우리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단계였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밀 결사니까 많이도 못 모이고 너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가 더 활발했다고 근데 그것도 해외라고 해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하냐면 입장 바꿔보세요. 해외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 근데 우리 옆 나라인 뭐 에라 나라가 칩시다. 이 나라가 그 옆 나라인 B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는 양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독립군을 만들겠다고 막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 얘네들이 난민인데, 일단 모른다. 나라가 망한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온 것 자체가 난민이잖아. 근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총을 소지하겠다고? 어이, 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생각해봐. 일본 애들 자기네 나라 망했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 독립시키겠다고 총을 들고 막 군사훈련을 해. 그걸 우리 뭐 어떤 나라인 줄 알겠습니까? 즉 해외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우리는 했어요?
그때 상황이 생각해봐요. 여기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그 위에 어떤 나라 있어요? 러시아 있잖아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그걸 허락했어요? 중국이 허락했겠어요? 당시 중국도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네 코가 석자여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개판 우부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서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기네나 땅에서 막 국통을 갖고 군사훈련을 하는 걸 준 거예요. 왜?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럼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더 정신이 없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막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막뭐 군사 허락은 당연히 안 했죠. 두 나라 모두. 근데 탄압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간섭할 만한 정신이 없었다. 다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드문드문 나중에는 막 얘네도 막 뭘 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망한 나라의 국민이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힘들잖아요.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 주변 국가들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1940년대가 되면요. 일본이 제일 먼저 어딜 치냐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중국을 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의 적이 일본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본을 쳐요. 일본이 중국을 칩니다. 1937년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치면서 일본도 수렁에 빠지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쳤다가 어떻게 칩니까? 시작은 하지만 끝을 낸 나라는 없어요. 너무 커서. 어쨌든 가봅시다. 1910년엔 이런 시기였다. 준비 기간이었다. 자, 포인트 나와요. 1910년대 국내는 비밀결사, 해외는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비밀결사와 독립운동, 기지건설이 된 겁니다. 알겠죠? 일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낸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 정하는 것도 민족운동의 과제였다. 그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일부러 선생님 아직 일본이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당장 언제 어떻게 독립될지 알 수가 없는데 독립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는 건 늦습니다. 미리 생각해두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과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물러간다면 독립된 나라는 어떻게 만들지? 어떤 나라로 만들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식민지가 1910년에 됐는데 식민지 전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1910년 이전이 무슨 시기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대한 제국 시기였어요. 제국 이 제자는요 황제할 때 제자입니다. 즉 식민지 이전의 조선의 정치 형태는 황제가 왕위를 세습, 내 아버지가 황제였으니까 나도 황제가 되는, 그래서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전제, 군주제였어요. 이런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황제 없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가져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겠죠. 처음 무조건 독립한 다음엔 그때로 돌아가야 돼. 대한제국 군주, 즉 왕이 있던 체제로 돌아가서 황제를 다시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슨 소리야? 독립된 조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공동하게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이 말을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겠죠. 왜? 긴 세월 동안 군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군주체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황제의 주권, 황제가 갖고 있던 권력이 국민에게 넘어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답니다. 이에 황제가 주권을 갖는 게 아닌 국민 주권의 바탕을 둔 뭘 만들어야 돼? 민주공화국 수립해야 돼 라는 주장이 우리나라 안에서 더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 황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무슨 소리냐?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라는 생각들이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국내. 자, 항해 비밀결사나무 이건 앞에 무슨 말이 생겼던 겁니까? 국내입니다.
국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했는데, 그러면 국내 항일 비밀결사 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나와야 돼요? 1910년대구나. 알겠죠? 아까 봤어요? 우리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를,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항일 비밀결사의 이름들을 쭉 봐야겠죠? 어떤 게 나왔을까? 첫 번째 단체로 나오는 게 독립의군부가 되겠죠.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비밀명령, 밀명이잖아요. 비밀밀명을 받은 예전에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 주도로 만들었고, 당연히 이 독립의군부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다시 황제를 세우고 황제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나오네요. 고종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고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했다. 그러나 일제에 국권을 돌려줘 라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낸 게 아니고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비밀 조직이 발각되면서 해체되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까? 독립의군고, 임병찬, 고종복위.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1910년대 항일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뭡니까? 대한광복회가 나오겠죠.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어떤 비밀결사였을까?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가 통합돼서 선생님 무장독립운동이랑 신령양석운동 계열이 웬일로 힘을 다 합쳤네요. 그러니까요. 이 단체는 어때요? 아까 독립의군부와 다르죠. 얘네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으며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국내 각지와 꽤 활동을 했어요. 국내 각지와 만주에 지부까지 만들어서 독립군을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왜 의병 계열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독립군 양성에 노력했다. 그러나 군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던 중 역시 일본 경찰에게 조직이 드러나면서 해체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 의군부는 왕정 보고, 그죠? 광복회는 공화국 수립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단체 두 개 기억해주세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한편 규모가 줄었지만 의병부대의 저항도 계속되었다. 마지막 의병상이라고 불리우는 최응원이 지휘한 의병부대는 1915년까지 일제 식민지가 됐는데 15년까지도 서북지방을 무대로 끝까지 싸웠다. 왜 마지막 의병상입니까? 정미의병 때부터 활약하다가 15년을 특보돼서 일본에 의해서 사형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독립군 부대, 독립군 장군이 아니라 의병장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해외로 가봅시다. 1910년대 해외. 어딥니까? 중국 땅 만주, 러시아 땅 연해주 지역에 뭐 만드는 시기였다고요? 19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였습니다. 일제 한국 방정 전후 애국지사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특히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 연해주 지역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단기적인 항일투쟁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애국지사들은 그곳에 자치단체를 만들어 독립군을 키웠고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일찍부터 동포가 많이 이주한, 자, 갑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어디다? 북간도. 만주입니다. 만주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만주에서도 다시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중국 땅이에요, 지금. 북간도는 수많은 한인들, 조선인들이 사는 한인촌이 건설되어 그 전부터 지역 전체가 독립운동 기지나 마찬가지였다. 북간도의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단체를 만들어 동포사회를 이끌었다. 북한도로 거점을 옮긴 대전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전교가 뭐였습니까? 대전교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안 하고 넘어와서 대전교는요. 단군을 믿는 신앙입니다. 단군 신앙이에요.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철 선생님과 오기호 선생님입니다. 나철, 오기호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때요. 1910년 이전에 의거 활동에서 나철 선생님과 오기호 선생님이 1905년 을사조약 당시에 여기에 사인했던 매국노 친일파 5명의 신하들, 그 사람을 우리는 을사년의 5명의 국가의 적이다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렀는데, 을사오적을 죽이자라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요. 그 선생님 누가? 나철 선생님과 오기호 선생님이 만든 단체거든요. 죽이자, 테러하자, 암살하자,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든 종교가 바로 뭐다? 대전교입니다. 만든 종교예요. 외우셔야 돼요. 대전교는 뭘 믿는 신앙이다? 단군 신앙이다. 그러면 나철 선생과 오기호 선생님이 만든 신앙인데, 이 대전교로 활동했던 분들도 1910년 나라를 뺏기고 나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간 겁니다. 간도로 가서 대전교가 만든 단체가 중강단이라는 이 단체는 무슨 단체야? 무장 독립운동 단체야. 군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교가 만든 어떤 군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우리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중, 대, 북. 중강단, 대전교, 북한도, 그 다음에 중강단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3.1운동 이후가 되면 1919년 이후가 되면 중강단이라는 단체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부대를 만들거든요. 그 부대 이름이 북로 군정서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중, 대, 북. 중강단, 대전교, 북한도, 북로 군정서군 됩니다. 왜 외우셔야 됩니까? 홍범도.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 북로 군정서군을 이끕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중, 대, 북. 중강단, 대전교, 북로 군정서군의 북한도입니다.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대북. 중강단, 대전교, 북로 군정서군의 북한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많아요. 뭐가요? 1910년대 국내 항일 비밀결사는 2개밖에 없지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해외 무장독립운동은 단체가 무질무지하게 보입니까? 왜? 북한도, 대전교, 중강단, 북로군정서군, 남만주,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서울군정서군, 연해주, 건업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서 더 많아요. 이거 1910년대, 20년대 되면 30년대, 40년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외우셔야 됩니다. 차근차근히. 그래서 북한도 중강단, 대전교, 북로군정서군으로 발전하면서 무장투쟁에 크게 끼어있다. 자, 서관도로 갑시다. 서간도는 다른 말로 남만주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간도가 너무 커서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자, 남만주에서도 어느 동네, 삼원보, 동네 이름이야. 삼원보라는 일대, 우리 삼원보 들어봤어요. 어디서? 신민회 할 때. 신민회 삼원보입니다. 그래서 삼원보 일대에서도 일찍부터 해외로 건너간 신민회의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별처럼 반짝이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회영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 김동산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한인이 대거 이주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곳에 설립된 신흥강섬소는 외우기 쉽습니다. 신민의 신흥강섬소 삼원보 서간도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시읒.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막 억지 아니고 못하게요. 외워야죠. 서간도 신흥강소는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함께 실시한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으로
독립군을 키우는 우리 신민회가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출발했지만 무장독립운동도 같이 했잖아요.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는 이름이 뭐로 바뀐다? 신흥무관학교를 발전했다. 아, 너무 유명하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출신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다. 다음, 국외 항일 의병의 중심됐던 3번입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가야죠. 연해주를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입니다. 이제부터. 연해주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교회 지역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이것도 신안촌 헷갈리지 마. 시민이라고 해서 신안촌은 아니야. 신안촌은 어디에 있어? 블라디보스토크 교회 연해주야. 신안촌이 건설되었고 이 신안촌 한국인들 사는 이 마을에 한국인들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단체인 뭐를 만들어요? 권업회 여기서입니다. 권업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조직되어 동포사회를 불었다. 권업회는 효과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또 친하들 나옵니다. 독립운동의 별들 스타들이 나오네요.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를 일으켰다. 권업회, 신안촌, 대한광복군 정부 어디야? 연해주. 보시면 연해주, 신안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띄어요. 대한 띄고 광복군 띄고 정부. 왜?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까 대한광복회가 있었죠. 이건 국내에 있는 비밀 결사 단체 이름이죠. 연해주에 있는 권업회가 만든 정부 이름은 대한 띄고 광복군 띄고 정부입니다. 대한광복회가 아니라 대한광복군 정부. 비슷한 이름 많이 나와요. 대한민광복회가 있어요.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대한민광복회.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한인 띄고 광복회. 얘는 대한광복군 정부. 오케이? 대한광복군 정부. 어디라고요? 연해주. 자, 봅시다 이제. 지도로도 하셔야 됩니다. 지도로도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이죠. 신안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 다음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이거. 이게 이렇게 국경선이 있어서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중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좀 더 북쪽, 그죠? 여기 북간도가 되는 거죠. 서쪽, 여기 서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간도 시으시입니다. 서간도의 삼원부,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시읒, 서로 군정서군.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여기 단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경학사 부민단인데 우리는 경부선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경학사 부민단 선 서로 군정서군 이렇게 경학사 부민단 서로 군정서군 이거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신민회와 관련된 겁니다. 신민회. 북한도 볼게요. 여기 북한도죠. 이쪽에 북쪽. 북한도에 중대북 있죠. 중대북, 중광단, 북로군정서군. 그 다음에 얘네 뭘 했어요? 대종교를 했죠. 북한도.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1910년. 세 군데로. 연해주, 북한도, 서간도. 이렇게 아직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봤자 여기 봐. 그래봤자 우리 5개 한 거야. 그러면 니네가 정리할 때 1910년대 어떻게 나눠야 돼요? 크게는 1과 2로 나눴을 때 1은 국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는 주로 뭐였다? 항일, 비밀, 결사잖아요. 그런 다음에 2개가 나오잖아요. 독립의공고, 대한민국.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해외. 뭐 했습니까?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건 다시 3개로 나눠야 되죠.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해외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를 받고 중국 본토로 갔대요. 중국 관내라는 말은 지금 만주는 중국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 2021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191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지금은. 지금 중국은 이 만주 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써. 그러면 중국 관내는 어딜 말해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족, 중국인들, 그들이 자기네 땅이 정말 오리지널 자기네 땅이라고 느끼는 곳이 바로 중국 관내. 우리는 다른 말 중국 본토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 관내. 만리장성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만리장성 남쪽.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중국 본토. 중국 본토와 미주 지역에서도 뭐합니까? 독립운동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시면 여기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1번이로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5번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중국 본토, 중국 관내, 5번은 미주 지역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 중국 관내, 미주 지역.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 본토에 내가 선배 4번을 쓰겠죠. 4번 중국 본토 상하이, 베이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갈 건데 여기서도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애국지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답니다. 이들은 일본에 맞서서 직접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는 어려웠지만 왜 여기는 상하이나 베이징은 중국 본토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주만큼은 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장투쟁은 못하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무기를 들고 군사훈련을 합니까? 그렇게 어려웠지만 대신에 뭐 했대요? 만주나 연해주나 독립운동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금 모금 같은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번호를 다시 매기면 얘를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지우고 4번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4번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등의 애국지사들을 규합해서 다 단체를 만드네요. 정말 단체가 많이 나옵니다. 동대사라는 단체를 조직했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혁명 세력과 당시 중국은 혁명도 하고 외적과도 싸우고 정신없어요. 교류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분 나오네요. 몽양 여운영 선생님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운영 선생님 등이 동제사의 젊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너무 중요한 단체 나옵니다.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다. 신한청년당의 활동은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상하이, 여운영, 신한청년당 그렇다고 해서 신기주 선생님이 만든 동제사를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여운영 선생님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동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요. 다음 5번 미국입니다. 미주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우리 1910년 이전에 의거 활동에서 전명원 선생님과 장인환 선생님이 친일파 스티븐슨을 죽인 사건 기억나죠? 장인환 선생님, 전명원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의거를 계기로 어디 있어요? 이게 5번이죠? 미주 지역. 계기로 애국심이 고조되면서 한인단체들, 한국인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대한인 국민회가 나옵니다. 대한인 국민회. 얘는 어떻게 요시야? 33.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됩니다. 이 단체, 대한인 국민회 나오면 어디야?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거야 라고 했으며 미국에 나와 있는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만주 연해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에게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등 항일투쟁에도 큰 역할을 했다. 미주지역 대한인 국민회 여기셔야 됩니다. 상하이 신한청년당 미주지역 대한인 국민회. 한편 미주 지역에는 이러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무장단체들도 만들어졌다.
대한민국민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누가 나옵니까? 박용만 선생님이 나오죠. 박용만은 군복 입은 박용만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박용만은 하와이에 제조선 국민군단을 만듭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고 멕시코 이주 동포도 멕시코로 갔던 동포들도 숙모학교를 세워 독립군 무관을 양성했다. 미주 지역은 미국만 포함한 게 아니고 미국이랑 아메리카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당시 아메리카를. 그래서 뭐도 나오는 겁니까? 멕시코도 나옵니다. 대한민국민의 박용만 같이 세표를 기억하세요. 미주 지역 대한민국민의 박용만 박용만 선생님이 하와이에다가 만든 뭐도 있어요? 대조선 국민군단도 있다. 많겠죠? 아직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1910년대는 그나마 깔끔한 겁니다. 자, 5개로 정리하세요. 뭐를?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은 5개로,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 중국 상하이, 그 다음에 미주 지역, 이렇게 5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초원생이네요.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봐봐요. 1910년대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했기 때문에 20년대 뭐가 가능한 거냐면 한일운동 지나서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을 독립군 부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생님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이네요. 이회영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면서 처분한 전 재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말 많은 땅과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아주 조선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을 배출했고요. 재산도 진짜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걸 다 팔아서 독립운동 기지건설합니다. 바로 가서.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남만주 유하연 삼원부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이분들이 만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모든 노비들, 자기네 집에 갖고 있던 모든 노비들 다 풀어주고 함께 동주로 일했습니다. 척박한 땅은 손수 일궈 논밭을 만들었지만 때로는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그 조선에 내놓으라는 값이었는데 대박이었는데 한순간에 싹 다 팔아서 한 푼도 안 남기고 모든 양식 다 떠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재벌은 제일 먼저 아무것도 나오죠. 아마 나라가 위태로우면 가장 많이 도망갈 겁니다. 오로지 독립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이회영 일가가 겪은 희생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회영 자신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 숨졌고 그 형제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병사하거나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6형제 중 유일하게 5째인 이시영 선생님만이 살아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이후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다. 많은 애국지사가 있지만 이회영 형제들처럼 온 집안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이 땅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명동에 있었어요. 서울 명동 땅입니다. 독립운동에 추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더욱이 이 집안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이자 갑부였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국에서 부경약 백작 충어받고 공작 충어받고 살았겠죠.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기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더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분을 가졌다는 건 이 예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다음은 예를 들 게 없었을 겁니다. 1919년으로 넘어가죠. 왜? 1910년을 했으니까요. 1919년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정리를 1910년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국내와 해외로 나눴고요. 쭉 10년대가 끝나면 1910년과 1920년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사건 1919의 3.1운동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을 했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연도인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 1919년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요. 중국, 러시아는 개판 5분 전 정신없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주변의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1914년에 우리는 10년에 식민됐습니다. 14년에 유럽에서 일찍 산업화를 이루고 먼저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먹은 나라들과 늦게 산업화를 시작해서 뒤늦게 식민지를 먹으려고 뛰어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먼저 땅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든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뒤늦게 출발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면 독일이 우리도 지금 가서 힘없는 나라를 좀 먹어봐야지 하고 갔더니 얘네가 다 먹고 있어요. 먹을 땅이 없는 거야. 근데 먹고는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뺏으면 되겠죠. 뺏을 거야. 뺏으면 얘네가 뺏기겠어요?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게 1914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유럽 전쟁이잖아요. 근데 왜 1914년에 일어난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 월드워라고 불러요? 왜? 유럽 지네들끼리 싸운 전쟁을 왜 월드워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유럽 말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 말고는 땅이 어디 있어요? 대륙들이 아프리카가 있죠. 지금 아프리카는 안 싸웠잖아요. 뭔 개소리입니까? 아프리카는 안 싸웠지만 아프리카가 전체가 영국과 프랑스 거였습니다. 아시아가 있잖아요. 아시아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가 처먹었습니다. 선생님, 아메리카가 있잖아요. 얘네는 대서양 건너 있잖아요. 안 쳐줘요, 그냥.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땅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거니까 그걸 독일이 먹으려고 하니 결국 여기 다 식민지니까 얘네의 전쟁이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계사는 누가 쓰는 역사입니까? 유럽 애들이 쓴 역사예요. 그걸 배우는 거 우리가 쓴 역사가 아니에요. 얘네가 쓴 역사예요. 선생님 이건 한국사잖아요. 한국사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내가 세계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입니다. 유럽의 입장. 철저히 영국의 입장입니다. 얘네가 쓴 역사가 세계사. 그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진해 전쟁을 월드워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1914년에 뭐가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세계사가 아니고 한국사니까 우리는 우리를 봐야지. 근데 우리 없잖아 지금. 1914년에 나라 없잖아. 뺏겼잖아. 그럼 누구만 있니? 일본만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일본. 유럽 애들이 1910년 지도에는 1914년 지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본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우리나라 없어요. 일본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일본이 먹은 거는 일본 땅이야. 그럼 1914년 일본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 아니면 전쟁에 참가 안 했을까? 전쟁 참가해요, 얘네. 얘네는 독일처럼 일본도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 했어.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쭉 봤잖아요. 그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제끼고 러시아랑 사이가 연락 안 좋은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근데 일본, 영국과 사이가 연락 좋았어요. 기억나요?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기억나죠? 영국과 연락 친했어요. 선생님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본 애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영국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조선이 한국이랍니다. 매년 일본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잉글랜드. 일본인이 가장 누가 물어봤어요? 싫어하는 나라 코리아 이렇게 나온다. 그 정도로 일본은 영국을 좋아합니다. 영국 편이에요. 전쟁에 끼어들어요. 영국 편에 끼어들면서 독일이 그나마 아시아에서 갖고 있던 식민지를 일본이 대충 먹어버려요. 선생님 독일이 아시아에 갖고 있던 식민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국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맥주 떠올라요?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 칭따오 몰라요? 칭따오는 중국식 발음이고요. 한국식 발음 청도. 먹어요. 독일이 중국 땅 중에서 청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일본이 뺏어요. 왜? 독일은 전쟁에 지고 일본은 영국 편이니까. 그래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1918년에 끝납니다. 4년 만에 끝나거든요. 18년 겨울에. 그 다음에 1918년에 1차 대전 독일 전쟁에 칩니다. 독일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전쟁에 이긴 나라인 영국, 프랑스, 미국이 왜 나와? 미국이 전쟁 막판에 끼어들어요. 전쟁 끝날 때쯤에 끼어들어서 미국은 전쟁에 이긴 나라가 됐어요. 승리한 나라, 전쟁에 승리한 나라, 승전국이 되는 여기 일본도 있죠. 일본도 승전국이 돼요. 이 전쟁에 이긴 나라들이 전쟁에 진 나라인 패전국한테 야, 니네 전쟁에 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보상금 내놔. 니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어라고 어마어마한 독일에게 배상금을 지불시키고 독일은 식민지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이긴 나라가 진 나라들한테 뭔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가 1918년에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1919년에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야 힘없는 약하고 작은 나라 약소국의 국민들도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잣다야 결정할 수 있어. 자기네 나라의 운명은 자기네가 결정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표방합니다. 이 얘기가 막 전해져요. 당연히 식민지 조선에도 전해지겠죠. 야, 약한 나라의 민족도 자기네 운명은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대. 이건 무슨 얘기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누가 얘기했어? 야,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네?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세계에 있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조선이 독립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19년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독립할 마음이 있어. 독립을 할 거야. 독립할 거라고. 3.1운동이에요. 즉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면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독립할 거야. 우리는 원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년이에요. 그냥 19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겁니다.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 약소국의 민족들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자견. 애국지사들은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것을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약육강식의 세계사 흐름에서 즉 약육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그러한 흐름에서 변화가 온 거다. 약한 나라도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철저히 오해했죠.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말할 때 앞에 덧붙인 게 있어요. 단 모든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 진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 국가들만이라고 말한 겁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즉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만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식민지는 독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안 했거나. 알겠어요? 저 잠깐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여보세요? 계속 봐요. 그래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 우리는 독립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줘야겠다.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한국 독립에 대한 열강한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할 줄 알았어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우리 아까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기억납니까? 여운형 선생님 나왔던 그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과 패전국, 승전국이 패전국 독일한테 막대한 양의 배상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합의하게 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그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 파견해서 야 우리 독립할 거야. 우리는 원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렸고 국내외 여러 지역에 대표를 파견하여 야 우리 독립운동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에 발맞춰 도쿄에서 일본 수도 도쿄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도 야 지금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고 있나 봐. 우리도 독립의 의지를 알려야 돼. 도쿄 유학생들도 뭐합니까? 19년 2월 8일 1919년이죠. 좀 다. 2월 8일 독립선언을 발표해서 우리는 독립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1919년인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내 안에서도 우리 거적적 즉 대규모로 독립운동을 해야 돼.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해야 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금 해야 돼. 그러던 중에 때마침 고종이 서거 자 돌아가셨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막 분분한 게 자연사한 게 아니라 일본이 북살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크게 국민들이 분노하게 됐고요. 이에 이제 나와요. 종교계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종교가 보입니까, 여러분? 천도교. 새로운 종교 아니에요.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동학의 이름이 천도교로 바뀐 거예요. 동학이에요. 우리 동학은 동학농민운동할 때 자세히 했었죠. 수은 최재원 선생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동학. 근데 3대 교주, 최재원 선생님이 1대, 2대 교주가 최시영 선생님,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 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와 학생들은, 근데 왜 종교계 인사와 학생이에요?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야, 1919년이야. 일본이 무단 통치한 지 9년이 지났어. 정치가들은 다 어디가 있겠니? 만주, 연해주, 그죠? 미주, 중국 관내에 들어갔겠죠? 프로독립운동가들은 국내에 없어요. 나타났지. 아니면 국내에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못하잖아요. 비밀 결사니까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게 종교 모임이다. 그러면 일본이 독립운동한다고 의심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간 거란 말이야, 교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하느라고 모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본의 의심을 피하면서 모일 수 있었던 게 종교계와 학생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계 인사와 학생들은 고종의 장례식이죠. 국가적 장례식, 국장일을 즈음해서 왜냐면 일본이 아무리 모임을 여러분 무단 통치 때는요.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는 조선인이 두세 명만 모여도 일본이 이걸 막았어요. 못하게. 왜? 집회, 결사, 출판 다 금지였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이다 이거 싹 다 금지였기 때문에 단체도 못 만들고 집회도 못하고 책도 못 만드는 시기였어요. 1910년대.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종이 죽고 고종의 장례식 때는 조선 백성이 참석하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 이래도 이건 못 막은 거지. 우리 지금 집회하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왕의 장례식에 가는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기계로 잡는 거잖아요. 고종의 국장일을 즈음하여 대규모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인데 왜 1일이냐 땡긴 거죠. 대규모의 다 중요합니다. 3.1운동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비폭력 평화시기입니다. 무장시위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테러한 거 아니에요. 폭탄 던진 거 아닙니다. 우리 대규모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임으로써 한국인의 독립 유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건 왜 1919년이었나 얘기입니다. 이 연도 너무나 알기 쉬운 이 연도 1919년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들이 파리에 모여서 파리 강화의 패장국 독일을 벌주기 위해서 얘네가 어떤 얘기도 나왔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때마침요. 그 위에 예전에 한 번 더 했는데 러시아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요. 나라도 아니에요. 1917년 전쟁 도중이죠. 전쟁 도중에 혁명을 해요. 전쟁 도중에 혁명해서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했다가 그만둬요.
그럼 러시아는 어디 편이었어요? 여기죠. 그때는 영국과 함께 싸웠어요.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이 같은 편이었고요. 독일은 혼자 싸웠어요? 아니요. 독일 옆에 나라가 있었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랑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지금의 터키가 한 편이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 중간에 항복하고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도 전쟁에 져서 두 개만 남았어. 일대 막 며칠 싸운 거야. 근데 러시아는 도중에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도중에 전쟁에서 야 우리 전쟁 안 해? 하고 빠졌어요. 빠져요. 그래서 승전국이 안 됩니다. 얘네들. 전쟁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 이름이 바뀌어요. 소련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1917년에 등장한 겁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 소련. 이게 막 상상해요. 나라 아주 세계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가쁘게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는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나와.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나라 위에 있잖아요. 러시아가 저기 태평양 건너에 있으면 우리 한국사에서 안 배워요. 왜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지금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시산처 만들고 광합대 하고 대한 광복군 정부 만들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19년을 디데이 3월 3일이 장례식인데 3월 1일 날 디데이로 잡아서 손병희, 아까 손병희 선생님이 뭐랬습니까? 동학의 3대 교주였댔죠.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다 했죠. 손병희, 이승훈, 한영호 선생님은 시인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시인이기도 하시면서 독립운동가자 등 민족 대표는 원래 탑골공원 어디 있습니까? 종로에 있죠. 종로에 탑골공원에 나갈 계획이었으나 거기 가면 군중들의 시위가 북받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 때문에 과격해질 것을 우려해서 회화관이라는 지금의 요리집이죠. 중국집인데 중국 요리집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한편 턱불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스스로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쳤다.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가세해서 서울은 만세 소리를 대접했다.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시각 평양, 이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원산 등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고 순식간에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3.1운동의 양상은 도시였어요.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대도시 같은 서울, 평양, 원산 같은. 그리고 처음 시작은요. 누가 했습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시위에는 나중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했지만 교사, 상인, 노동자 등도 가담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기생이나 거린들도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 중요한 거 도시에서 시위가 날이 지나 하루 동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달간, 두 달간 이어지는데 그 시위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농촌으로 갑니다. 특히 농촌의 농민들이 일본의 가장 저항적인 왜 피해를 가장 많이 봤어요. 토지조사 사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적인 만세 시위는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달라져요. 농촌의 시위는 주로 장애, 시장이 열리는 장날, 장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일제는 헌병, 1910년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직 10년대가 안 끝났죠. 1910년대였기 때문에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고 평화 시위를 하는데 얘네가 무차별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지겠죠. 얘네가 무기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경찰, 관서, 헌병대, 면사무소 등 식민 통치 기관을 이제 뭐합니까? 습격하고 파괴하게 되는 거죠. 비폭력 시위는 점차 민중이 주도하는 무력 투쟁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숙제해 주겠습니다. 일단 농촌 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정리해 오세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정리하세요. 내일 만나요.